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교재 보시면 59쪽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제 의사표시를 이제 서면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요. 갑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뭐라 이렇게 적겠죠. 적은 다음에 갑이 을에게 보낼 거고 발송을 할 거고, 그럼 을에게 도달이 될 거고요. 그럼 도달되면 이제 을이 뜯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봐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겨버리면 갑은 이제 그 의사표시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철회할 수 없게 돼요. 효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갑이 을에게 하고 싶은 의사표시를 완성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소위 표백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겉표자죠. 겉으로 드러내면 효과가 생긴다. 이거 너무 빨라. 그러면 이 완성한 것을 갑이 을에게 보낼 때 효과가 있다. 발송할 때죠. 이제 우리가 발신주의다라고 부르고, 을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 도달주의다라고 하고요. 도달된 것을 을이 알았을 때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요지주의예요. 내용을 알아야 효과가 생긴다.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 민법은 어떤 걸 취하고 있냐면, 자, 111조 1항을 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뭘 취하는 거냐면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야. 그럼 이제 만약에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갑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 2항은 조문 자체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 이후에 갑이 사망을 했다. 또는 얘가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 틀리게 내면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청약을 한 다음에 얘가 뭐 성년 후견 개시가 되어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얘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요게 이제 도달주의에 대한 개념. 그러면 이어서 좀 더 보시면, 그럼 우리 민법은 지금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요건 뭐 강행 규정일 일은 없죠.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강제할 이유는 없고, 그럼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발신주의,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는데, 민법 전체로 보면 5가지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게 2개예요. 2개. 예외. 예외는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과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이 2가지는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효과가 생깁니다. 이 2가지는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도달의 개념을 좀 보면, 도달이라는 건 무엇을 도달이다라고 표현하냐면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위 요지 가능한 상태면 도달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댁을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학원에 계시느라고 집으로 온 우편물을 못 받았는데 동거 가족이 받았어요.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이죠. 동거 가족이 받으면 내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도달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꼭 자기가 현실적으로 수령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 가족이 받아도 역시 도달로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라는 거야. 요거 가지고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면 수령을 거절했어요. 나한테 왔는데 내가 수령을 거절했다. 요거 도달로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도달로 인정이 되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 그때 도달했던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이제 구별하실 점은 가정부가 수령한 후에 바로 회수한 사건.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한 집에 사는 을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서를 보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았냐면 이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던 가정부가 수령을 했대요. 그럼 갑이 을에게 보냈는데 가정부가 받았다면 원칙은 도달일까 아닐까? 도달이죠. 나의 지배권 내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가정부가 수령한 후에 이 보낸 사람, 통지한 사람이 그거 제 거예요, 주세요라고 바로 회수한 사건이에요. 그럼 보낸 사람이 바로 회수했다면 을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건 도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회수가 나오면 도달로 볼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증명할 것이냐?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이거 도달된 걸 일일이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요한 의사 표시할 때는 보통 뭘로 하세요? 등기나 내용 증명 보내잖아요. 등기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만약에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건 도달로 인정합니다. 근데 등기나 내용 증명이 아니라 보통 우편의 방법을 썼다면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달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하죠. 등기나 내용 증명. 내용 증명 보내보셨어요? 내용 증명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우체국 가서 나 하나, 우체국 하나, 그리고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냈을 때는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교재를 잠깐 또 볼게요. 그럼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인데 보셨던 것처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라고 물으면 요건 임의 규정. 이게 뭐 강제할 이유가 없죠. 이 뭐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사회 질서랑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이유는 없다.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러면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표백주의, 발신주의 그리고 도달주의 그리고 요지주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한다고 했고 기억하셔야 될 발신주의 요 5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요 2번과 3번이에요. 두 가지. 격지자 간의 승낙이랑 무권 대리인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요거는 이제 발신주의를 취한다. 요건 3번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무권 대리인 최고를 했어요. 근데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이죠. 그렇죠? 예. 보람이 없다. 지난주에 다 봤는데 우리 뭐 하면서 봤냐면 요 최고라는 건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규정한다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 거절로 본다라고 했던 거고. 자, 도달의 의의가 나옵니다.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사회 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걸 이제 도달이다라고 하고, 조심하실 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 수령을 했거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수령 거절 나왔습니다.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러면 이때는 요지 가능한 상태로 보아 도달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판례 중에 그 아파트 경비원이 그 아파트 공동 투입구 1층에 있는 공동 투입구에다가 우편물을 넣었어요. 요건 도달일까 아닐까?
요건 우리 판례가 도달로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그 주택의 공동 투입구에 넣으면 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여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요건 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도달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가정부가 수령을 했는데 근데 통지인, 보낸 사람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했다. 바로 회수가 핵심이고 바로 회수했다라고 하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달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 우리가 이제 그 발신주의 취하는 것이 요 격지자 간의 승낙이 있잖아요. 요 내용을 좀 볼게요. 도달주의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 첫 번째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격지자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면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 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놀러 가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구랑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 우린 격지자가 아니라 대화자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무리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발송하고 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전부 다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격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사례 문제에서 며칠 날 발송해서 며칠 날 도달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무조건 다 뭘 말하는 거냐면 격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너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는 청약을 했고요. 청약을 받은 을이 승낙을 했어요. 1월 5일 날 청약해서 8일 날 청약서가 도달되었고 승낙서를 11일 날 보내서 13일 날 도달됐어요. 그럼 일단 얘네들은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격지자. 5일 날 보내서 8일 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격지자야.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격지자 간의 승낙은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 발송한 때예요, 도달된 때? 원래는 도달된 때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대. 그러면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13일일까 11일일까? 11일 날 계약은 성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실 점은 나머지 것들은 다 도달주의니까 갑의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1월 5일일까 18일일까? 1월 8일. 청약은 도달되어야 효과가 생기는데 근데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여기서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만약에 지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OX.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격지자든 대화자든 전부 다 도달주의야.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밖에 없다? 승낙만 발신주의야. 그래서 격승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고요. 격승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러면 이 청약은 발송하면 철회 못하는 거예요? 도달되면 철회 못하는 거예요? 청약은 도달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철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한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럼 갑은 계약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굳이 계약을 늦게 성립시킬 필요가 없고 승낙서를 발송하면 그때 계약을 성립시켜 주겠다라는 게 규정의 취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두 번째,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지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내가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집을 팔았대.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질 필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면. 책임 안 지겠지. 대리권 준 적 없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너 어떻게 할 거야? 얘 대리권이 없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말 거야 라고 뭐 한다 그랬어요? 최고. 최고는 뭐야? 답변을 촉구하는 거야. 촉구. 그러면 본인이 마음에 들면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추후에 인정해 주면, 추인하게 되면 이 계약은 그때부터 유효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유효해요? 처음부터. 이 계약이 있었던 처음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했고요. 갑이 난 안 한다 라고 거절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얘가 물어봤는데 추인이다 거절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해요.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거절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최고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적이 아니라 전부 다 부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최고 기간 내 확답이 도달되지 않으면이에요? 발송하지 않으면이에요? 이제 분위기 좀 보면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우리 지금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확답을 받지 못하면일까 바라지 않으면일까? 발신주의니까 바라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 거절로 본다.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바라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겠어요? 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받지 못하면이에요. 근데 얘는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라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거절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OX.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건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왜? 최고는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겨요? 법률 규정에 따라 생겨? 법률 규정. 우리 민법 131조에서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거절의 효과가 생기는 거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격지자, 대화자 구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고, 거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자,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요한 건 판례 입장, 등기나 또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이 됐는데 반송이 없었대요. 그러면 그때는 도달로 인정해 준다. 뭐랑 뭐만 인정한다고 했냐면 등기랑 내용 증명 우편. 통상 우편은 인정 안 한다라고 했고요. 자, 도달주의 효과 나오는데 의사표시 철회. 그러니까 도달이 되면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 후에는 이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의사표시가 도달이 안 됐다. 불착, 연착이면 그 불이익을 누가 감수해야 되느냐? 도달이 안 되면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보낸 표의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3번은 뭐 아까 111조 2항에서 중요하다고 본 거.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 113조 공시송달인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실 없이예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몰랐을 때 하는 게 공시송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을에게 도달되지 않으면 효과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과실 없이, 자기 잘못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을에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을에게 효과가 생길 수 없고, 그렇다면 후속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공시송달 규정인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못 보내니까 이 의사표시를 들고 법원에 가는 거야. 그 법원 신청과에 가서 뭘 신청하냐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얘한테 못 보내니까 법원이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법원 게시판에 게재를 합니다. 그럼 법원 게시판에 게재하고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게 바로 공시송달이에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재하게 되면 을이 자기에게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심심해도 법원 게시판 가서 나한테 공시송달 온 거 있나 이거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절차적 적법성을 위해서 이걸 그렇게 인정하는 제도야. 2주가 지나면 도달로 간주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했다면 2주 있다가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갑이 을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과실. 그래서 공시송달이 지문으로 나오면 요게 핵심 뭐야? 갑이 과실 없이 몰랐을 때만 인정하는 제도다라는 점. 그래서 요건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과실이 있거나 알았으면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원 게시판에 게재하고 2주가 경과하면 도달로 간주됩니다. 이거를 1주로 바꾸거나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그냥 공시송달하면 과실 없이 이 개념만 좀 잡아두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령 능력이에요. 조문 보시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요.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이 얘기예요. 수령 능력인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요.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도달시켰어요. 도달시켰는데 얘가 받았을 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제한 능력. 예를 들어 미성년자거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얘가 18살의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에게 의사표시한 사람이 난 너한테 의사표시했다라고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항상 제한 능력자는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러면 18살의 미성년자가 아저씨 난 받았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성년자가. 그건 상관없어요. 항상 누구한테 유리하게?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는 주장할 수 있냐면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미성년자면 누가 도와줄까? 부모, 친권자죠. 친권자가 우리 애한테 이런 의사표시가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갑은 주장할 수 있다. 언제부터라고요? 안 때부터. 도달시로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고요. 안 때부터 주장할 수 있다. 정리되셨어요? 받은 애가 제한 능력자예요? 받은 애가 제한 능력자면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데 그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 하나 유의하실 점, 받은 때 제한 능력자야 돼요. 만약에 받은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는 능력자였는데 받고 난 후에 얘가 금치산자가 됐대. 피성년 후견이 된 거야. 그러면 이때는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받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면 받았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한 능력자가 된 건 상관없다는 거야. 이거랑 이제 처음 볼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가 111조 2항에서 뭘 봤냐면 표의자가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누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요? 표의자, 보낸 애가. 이건 상관이 있다 없다?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갑이 을에게 발송한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는데 그게 을에게 도달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효력을 상실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구별이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럼 보낸 다음에 되는 건 상관없다고. 근데 얘는 누가 제한 능력? 보낸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면 제한 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상대방이 수령할 당시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면 표의자는 도달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한 능력자가 나는 받았는데 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데 그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자, 작년 문제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갑이 부동산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게 뭐예요? 누가 사망했어요, 지금? 표의자, 그죠? 표의자가 발송한 후에 사망을 했대. 그러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뭐라고 해야 돼?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겠죠? 1번 틀렸고 2번. 그럼 이번에는 을이 상대방이네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받은 애가 제한 능력자래요. 그럼 보낸 사람은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받은 애가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했고 3번.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도달이라는 개념, 도달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도달이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죠. 알았을 걸 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면 된다고? 알 수 있는 상태, 도달이 되어서 알 수 있는 상태면 되지 아까 말한 것처럼 요지주의가 아니라고요.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틀렸고 4번. 갑의 의사표시가 뭐 나왔어요? 등기나 내용증명 나오면 반송되지 않았다면 뭘로 인정한다?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 근데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5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럼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수령 거절이 들어요. 수령 거절. 그 수령 거절 나오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죠. 그럼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럼 옳은 지문은 뭐냐면 5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한 게 지문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게 뭐예요? 첫째 주에 만나서 본 게 법률 행위를 봤어요. 법률 행위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그럼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네 가지를 본 거죠. 비통, 착사,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효력 발생까지 봤고 그 다음에 대리예요. 그럼 대리라는 건 뭘 대리하는 거겠어요?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거야. 대리제도 나와 있는데 뭐 사회적 작용, 사적 자치의 확장, 보충 이런 개념들 나와 있고요. 자, 이건 뭐 출제될 사항은 아니고 그냥 기초 개념. 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맨 위에 있는 애를 본인이다라고 불렀고 을을 대리인, 대리인과 거래한 병을 상대방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고요. 을이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리라는 제도는 행위는 의리하고 효과는 갑이 받는 거죠. 행위 주체와 효과 귀속의 주체가 분리되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대리 제도입니다. 그럼 대리의 종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어요. 임의 대리는 뭐냐면 갑이 저기 부동산을 저기 지방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바빠서 거기 가서 자기가 직접 팔 수가 없으니 친구, 그 지역에 사는 친구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야, 네가 이거 좀 잘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원칙은 대리라는 제도가 없으면 누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직접 팔아야지. 그러면 이 단면적이었던 법률 관계가 임의 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삼면 관계로 넓혀진다라고 해서 이걸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임의 대리라는 말이 나오려면 갑이 을에게 뭘 했어야 돼요? 수권, 대리권을 수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가 만들어지는 건 수권 행위로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수권, 선임 이런 말 써 있으면 얘는 100% 무슨 대리다? 무조건 임의 대리예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대리권 수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지는 거야?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법정 대리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얘가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면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법이 도와주세요라고 누구를 대리인으로 만들어 놨을까? 미성년자는 친권자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위해서 친권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권자는 미성년자로부터의 수권이 있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애가 있단 말이에요. 애가 저한테 요즘 아빠 폼 좋아, 내가 대리권 줄게 이랬을까요? 그럴 리 없지. 그럼 대리권을 얘가 준 게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법에 나와 있는, 이게 법정 대리예요. 그리고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얘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넓힌다는 개념보다는 얘가 완전한 사적 자치를 못하니까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사적 자치의 보충이다라는 개념을 표현하고요. 근데 뭐 요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로서 만들어지는 사람이고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효과가 생기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수권행위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내가 의사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로 만들어지는 사람을 임의 대리다라고 하고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면 법정 대리예요. 그럼 요거 바로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올 거야. 그럼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다? 수권. 그럼 법정 대리의 발생 원인은 뭐야? 법률 규정. 그럼 이거 끝나면 바로 대리권의 범위가 나올 건데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할까요? 법으로 정하겠지. 임의 대리의 대리권 범위는 뭘로 정하겠어요? 수권. 대리권 수여하면서 범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한다. 의사표시 한다라는 건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죠. 이걸 능동대리 또는 적극대리라고 하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합니다. 받는다는 건 능동이 아니라 뭐겠어요? 수동대리예요.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받는 대리, 능동대리는 하는 대리고요. 그리고 을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 근데 대리권이 없는 애가 대리를 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권대리. 여기 이제 대리의 종류죠. 자, 교재 보시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참고사항이고 대리의 종류,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임의 대리는 수권, 임의 대리는 수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었고요. 능동 대리는 하는 대리고 수동 대리는 받는 대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없으면 무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대리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지위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건 권리가 아니라 뭐냐면 권한이에요. 권한. 권리가 아니라 권한.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인데 갑이 을에게 수권행위를 합니다. 그럼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래요.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한. 자격을 법률 용어로 권한. 그러니까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지 무슨 권리를 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수권행위는 법률 행위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법률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청약하고 승낙이 합치되면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다라고 했고, 계약 말고 또 뭐 있었죠?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수권행위는 법률행위인데 이걸 계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 수권행위를 하면 을이 승낙을 해야 대리인이 되어 승낙이 필요 없는 거야. 단독행위니까 승낙이 필요 없고요. 이 수권행위를 수령하는 순간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데 대리권을 권리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야. 왜? 권리는 뒤에 통상 뭐가 따라올 거야? 권리라고 하면 의무가 따라오겠지. 그러면 이 수권행위가 단독행위인데 대리권을 권리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모두 주는 거야. 의무. 이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한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말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를 통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OX. 수권행위에서는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은 다 있어요. 보통은 다 있어. 근데 수권행위에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수권행위를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길 가는 애 아무한테나 대리권 줄 리는 없고, 보통 이제 어떤 회사에서 자기 직원에게 대리권을 줬대요. 그럼 자기 직원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건 대리권 주기 전에 회사와 직원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었던 거야?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뭘 쓰겠어요? 위임계약서를 먼저 써요. 위임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대리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고용, 위임계약, 도급계약 이런 것들을 원인된 법률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고용이나 위임계약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의 원인이 됐다는 거야? 수권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대리권에서의 권리 의무의 발생이라는 건 수권행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고용계약에서 생기는 거야? 자, 다시. 갑과 을이 대리권이 수여됐는데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고 이 대리권은 권리 의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갑과 을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건 수권행위에서 생긴 거겠어요? 원인된 법률 관계에서 생긴 거야. 여기서 생기는 거야. 저 수권행위에서는 권리 의무 안 생기고요. 기본적인 법률 관계에서 생기고, 이걸 학자들은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얘가 고용이나 위임이 무엇의 기초가 되고 있냐면 수권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됐어요.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잘렸어. 그러면 대리권만 남을까요? 대리권은 소멸할까? 같이 소멸하겠죠. 그러면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는 임의 대리의 독특한 특유한 소멸 사유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지문에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다라고 하면 OX. 틀려. 법정대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지. 법정대리는 무슨 고용위임계약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로서 대리권을 주는 거고. 그러면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 사유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랑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임의대리에서만 쓸 수 있는 말 뭐야? 수권. 수권행위의 철회입니다. 수권행위는 본인이 한 거니까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 사유 두 가지. 첫 번째, 수권행위 철회. 두 번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우리 시험에서는 뭐 쉽게 뭐라고 출제했냐면,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 소멸 사유다라고 해서 틀리긴 했어요. 이건 어디서만 나온다? 임의대리야. 그러면 이 수권행위는 어떤 방식의 제한이 있느냐? 방식의 제한이 있다 없다? 우리 시험에서 방식의 제한이 있다라고 써 있으면 거의 90% 이상 틀린 거예요. 방식은 필요 없다. 불요식행위예요. 보통은 대리권 줄 때 위임장을 써주겠지.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말로 해도 돼요. 야, 너 대리 좀 해줘 라고 구두로 해도 상관없고 어떤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인데,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적혀 있는데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요. 전부 다 괄호 안에 다 뭐가 써 있냐면 법조문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권의 원인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규정. 자, 그럼 이제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행위, 수권 행위로서 만들어집니다. 자, 수권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단독 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두 번째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구별된다. 아까 원인된 법률관계는 뭐였냐면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 내부적 계약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불요식이다. 방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해도 상관없다.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수권행위는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면 이제 대리권 범위와 제한 나와요. 일단 대리권 범위 간단하죠. 법정 대리권은 범위를 뭘로 정한다고요? 법률 규정. 그럼 얘는 볼 것도 없고, 임의 대리는 뭘로 정하냐면 수권 행위를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수권 행위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권이 수여되면 그 대리권 안에 포함되는 행위를 하는 건 상관없겠죠. 근데 수여된 대리권과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가서 내 부동산 좀 매매해 주라.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돼. 매매계약. 그 매매라는 게 뭐예요? 저는 재산권을 넘기고 반대로 뭘 받는 거야? 돈, 금전을 받는 게 매매계약이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대리는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매매계약이라는 게 재산권 주고 돈 받는 게 매매예요? 그럼 너 이거 좀 팔아줘라고 했으면 얘는 돈 받을 권한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너 가서 계약 좀 해주라 라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더니 체결된 계약을 해제까지 할 수 있느냐? 해제나 취소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런 반대되는 권한은 없어요. 야, 너 가서 돈 좀 받아올래? 라고 대여금 수령의 대리권을 줬어요. 돈 받아오라고 대리권 줬더니 이 대리인 가가지고 채무 면제다 이러고 하면 돼,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반대되는 권한은 없어요. 자,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할 거니까 신경 안 쓰고요. 자, 임의 대리는 그 범위를 수권 행위를 통해서 정합니다. 수권 행위를 해석하는데,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거의 매년 나왔어요. 올해는 시험은 쉬었습니다. 올해는 쉬었고 거의 매년 나왔고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핵심어는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었다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이란 말 나오면 대금 연기라는 말이 나올 거야. 포괄적으로 대리권이 수여되면 연기해 줄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 계약 좀 해줘 라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다면 얘는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없어요. 그럼 이건 뒤에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럼 뒤에 대리 파트 가서 취소 파트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취소는 못해요. 취소는 누가 하는 거야?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지.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너 돈 좀 받아올래? 라고 대리권 줬더니 가서 면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고요. 또 본인이 예금 계약의 대리권을 줬어요. 너 나 대신에 예금 좀 해줘 라고 예금 계약의 대리권을 줬더니 이 부지런한 대리인이 예금 계약하고요. 예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옵니다. 그런 권한을 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권행위에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상관없는데 수권행위를 하면서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118조를 규정합니다. 그럼 이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이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였죠. 보충 규정이다라는 거죠. 자, 조문 잠깐 볼게요. 118조. 일단 판례박스 1번 매우 중요하고요. 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매매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고 했고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 포괄적이란 말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고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 중요하다고 했고요. 뭐 이게 소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 돈 받아와 라고 대여금 수령 대리권에는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6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게 118조예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라고 했고요. 권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제1호 보존행위,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하는 행위. 자, 제1호는 보존행위예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건 뭐냐면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지키는 거지. 그럼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건 제한 없이 할 수 있겠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니까. 무제한. 근데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얘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성질이 변화되면 이용 개량을 했는데 권리나 물건의 성질이 변화되면 권한 내의 행위를 한 거예요? 권한이 초과된 거야? 초과죠. 그럼 초과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권 대리. 권한 내에서 해야지 넘어가면 대리권 없이 한 거죠. 무권 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18조에서 두 가지를 규정했잖아요. 보존행위랑 2호에서 이용 개량 행위인데 근데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같이 논의하는 게 처분행위예요. 그럼 일단 얘부터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애가 본인 집 팔아먹고 처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런 건 안 돼요. 처분행위 권한은 없고. 그럼 요 두 가지를 볼 텐데 보존행위는 말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야. 보존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제한을 둘 이유가 없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옥이 집이 파손됐어요. 그러면 수선해야지. 그 부동산을 수선한다는 건 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는 우리 본인 부동산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집주인이 우리 본인이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대. 그러면 그 부동산을 뭘 해주냐면 등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원래 그 사람 거였기 때문에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멸시효 봤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봤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이 대부분이고, 이거 뭐예요? 시간의 효력으로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일반 채권은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까? 술집 외상 채권 1년. 그런 거 봤었잖아요. 그렇죠? 안 봤었나? 봤었나요? 소멸시효라는 걸 안 했었어요? 그래도 네, 안 했다고 믿고. 그러니까 우리 입문과정 할 때도, 기초과정 할 때도 본 게, 보통 우리 이제 법원상 뭐라고 했냐면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 말은 들어본 것 같죠? 그게 소멸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 안 하고 그냥 누워 잠만 자고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채권은 몇 년 소멸시효냐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어떤 애가, 제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을 10년 전에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권리를 전혀 행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지나면 이 채권 어떻게 된다고? 소멸. 이거 지난주에 절대적 소멸하면서 봤던 거야. 우리가 권리의 변동, 득실 변경할 때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되면 누구에게 이전돼요? 없어져요? 이런 소멸을 뭐라고 불렀어요?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불렀지. 술집 외상 채권은 얼마냐면 1년의 소멸시효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외상술 드신 분들 이제 곧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좀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가면, 요즘 젊은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그죠? 젊은 분들은 저 때만 해도 그냥 대학 들어가면 그냥 놀고 먹고 대학생이었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뭐 졸업하면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 다 되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취업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저 때는 이제 법과대학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초반에 막 술 먹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누가 사줄까? 선배들이 막 사줘요.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고요. 1학년, 2학기 들어가면 이제 돈 떨어지면 외상술도, 지금은 그런 거 어려울 텐데 예전에 외상술도 먹고 학생증 맡기고 외상줄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학년 2학기 가을 마지막에 민법 교수님이 민법 총칙 마지막 부분을 수업하면서 소멸시효를 수업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채권은 10년이고 술집 외상 채권 소멸시효는 1년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애들이 결심을 합니다. 군대 가자. 군대 가고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권리를 행사 안 하면 없어지는 거지만, 권리를 행사하면 없어져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야? 중단되면 그 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본인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건 새로운 채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전 채권이 유지되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매각입니다. 얘는 출제가 한번 됐고요. 이건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끝에 매각 처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처분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가 중요한 거야? 부패하기 쉬운 물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보관한 건 본인의 재산을 보존해 주는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이용계량은 무제한이라고 하면 틀려요. 무제한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거 뭐 있었냐면, 본인의 예금을 다 빼가지고 주식으로 바꿔줬어요.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시켰다. 성질이 변해 안 변해요? 성질이 변한다고 보고, 또 예금을 다 빼가지고 코인 바꿔봤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성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또는 예금을 사채로 바꿔요. 그러면 예금은 금리는 낮지만 안정적이고, 사채는
이자는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성질이 달라집니다.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이런 것들은 성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지금 토지가 지목이 밭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답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질이 달라져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면 권한 내요, 권한 초과요. 권한 초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다? 무권 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뭘 하면 되겠어요? 얘가 토지의 지목을 바꿨는데 본인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추인해서 자기 법률 행위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박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이 뭐 쭉 써 있죠. 그래서 보존행위, 뭐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 중단, 등기 등등 이용행위 있고요. 이용행위는 무제한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표로 정리가 돼 있죠. 지금 본 내용이 이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대리권의 제한.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